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들어가기 사서의 변신을 무죄를 넘어서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문헌정보가 어떻게 시작했지를 보는 거죠. 문헌정보와 학이라는 한 학과가 시작하고 출발한 도서관 학과였습니다. 도서관 학에 있죠. 그 미국에서 처음 도서관 학을 만들었을 때 첫 이름은 라이브러리 이코노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설을 양성해내겠다는 게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사설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도서관이 생기면서 5천년 역사 속에 사설은 있었죠. 그에게 사설한 정식 명칭이 부여되던 아니면 임시로 누군가 일을 했던 간에 사실은 도서관을 관리했던 사람들은 쭉 있었고, 15세기 어떤 분의 논문에 보면 15세기 무렵에 있던 사서는 주제 전문가였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 시대적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사서의 역할은 그 주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장서라는 것이 그 당시에 책이 모을 때 그 책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다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범주도 좁았을 것이며 그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주제 전문이라는 배경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게 된 계기도 공공도서관에 있는 것이고,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공공도서관의 책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이 책은 어떤 특정한 주제,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폭도 엄청 깊고 넓은 그런 내용을 다루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출판에 대한 혁명도 일어나서 출판도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기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 일벌하다 보니까 뭐 대학 도서관, 특수 도서관, 뭐 별별 도서관들의 사설도 그냥 우리는 다 통틀어 사설하고 치부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설들의 자기가 어떤 도서관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설의 역량도 다 구분되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지? 했을 때 분류와 목록에 대한 얘기고, 분류와 목록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을 시죠. 그 분류와 목록이라는 것을 다르게 쳐다보면, 분류와 목록은 누구나 하는 작업입니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게 분류이고 목록입니다. 그렇게 도서관이 생겨난 배경도 가만히 보면 그 분류와 목록의 우리 일반적인 틀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 그 공간이 된 것이죠. 어디에다 적용했니 했을 때 특정 책, 출판물에다 적용한 것이고, 공장 같은 데 가보면 공장 자체도 분류와 목록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재고가 무엇인지 목록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두었는지도, 그래야지 나중에 물건을 찾을 때 쉽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나누는 방법이 분류인 것이고, 그것의 목록이 우리가 말하는 목록인 것이죠. 분류와 목록은 일반적인 것인데, 그걸 왜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쳤지 하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필요로 했던 분류 목록을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서관학과에 대해서 큰 불평은 없습니다. 도서관학과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서관학과가 19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든 학문이 전부 다 성장하니까요. 진화하고. 그 무렵에 소위 컴퓨터 산업까지는 아니지만 컴퓨터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컴퓨터에 대한 필요가 커지고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어지면서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컴퓨터들이 하나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중형 대형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었던 무렵입니다. 거기서 했던 일이 뭘까요? 역시 거기서도 분류 목록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것이 컴퓨터. 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는 것이고, 결국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계산하는 것을 한 통째에 주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치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수치화라는 것은 코드를 어떻게 비교 분석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소위 말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이 발전합니다. 테이블, 검색. 도서관학과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지만 상당히 진화되고 진일보한 기술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의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라 도서관을 쳐다보는 도서관 학과의 변화겠죠. 저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퍼레이션, 운영에 좀 더 과학성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시작했어요. 배열이 무언가, 분류가 무언가, 검색은 무엇인가, 저것의 대표성을 빼고는 주제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시스러스에 대한 연구라든가, 키워드에 대한 연구라든가, 색인에 대한 연구라든가, 오토매틱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라든가, 별별 연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사사고는 맞지 않았던 거죠. 왜? 현장에서는 굳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출발점이, 아까 도서관 학과가 첫 출발이 라이브러리 이코노미라고 말했듯이 도서관의 효율성에 대한 얘기이고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책을 많이 사되 책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은 최소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들이 남아서 도서관의 사서 숫자를 최소로 줄이고 사서의 임금을 줄여가면서 도서관 사서보다는 책의 장서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사서조차도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많이 삽니다. 많이 사면 배열이 보다 더 복잡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분류가 더 세분해야 될 것이고 배열에 차지하는 공간도 엄청 넓어져야 할 것이고 이용자들의 동선을 감안했을 때 그 배열하고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럼 결국 그 악순환으로 사서에 대한 투자보다는 자료에 대한 투자가 컸을 것이고, 그들과 결국은 폐기하는 폐기 정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수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점점 도서관 학과에서 해야 할 일이 분화되고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책을 사 모으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샀던 책을 어떤 형태든 간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되지 않는 책을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럼 무엇이 이용되지 않는 것이지를 따지기 위해서 이용량에 대한 조사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얘기, 반납에 대한 얘기. 아니, 대출 반납만 이용인가? 서가에 꽂힌 채로 도서관에서 인유즈, 내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60년대만 60, 70년대 그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도서관 서가에 있는 책들에 딱지를 붙여놓고 관찰하는 거죠. 저 책이 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이 뽑히고 들고 갈까. 그래서 뽑아낸 책을 서가에 꽂지 말고 이 북트럭에다 얹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사서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이용자가 책을 봐서 앞내를 꽂으면 안 되니까. 도서관 경영에 대한 문제도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도서관학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분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속에 다루고 있는 데이터, 인포메이션에 대한 얘기가 커지면서 문헌정보학 학문 명칭을 라이브러리 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로 바꿔가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학문 명칭을 도서관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바꿉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인문사회과학에 놓여있는 문헌정보학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역시 인문사회과학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과학적 데이터라든가 수리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량이 좀 부족했고, 그걸 소화시켜서 해석하기는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문헌정보학이 조금씩 서로 갈래를 굉장히 다양하게 끌고 갑니다. 도서관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가장 큰 핵심은 장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서? 중요하죠. 목록? 수백만 권의 장서를 다루기 위해서 수백만 권의 대여섯 배가 되는 카드를 만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던 카드를 만들어 그걸 배우라고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책보다 그 책을 접근하기 위한 접근 수단과 방법이 엄청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예, 그래서 레퍼런스 툴들, 참고 문헌이라는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백과사전, 뭐 초록지, 색인지, 연감유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은 뭐냐면 책에 표현되었던, 과거에 표현되었던 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했거나 그것이 어디에 실려있는지 알려주는 작업들. 매일 쏟아져나오는 신문을 정리해서 신문 기사 세기를 만들기도 하고, 매일 쏟아지는 저널, 매달 쏟아지는 저널들을 모아서 저널 세기를 만들기도 하고,
색인만 갖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해서 시행착오가 많아지니까 초록을 달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책의 유용성을 확보하고 유용성을 높여주기 위해 접근점과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 그래서 레퍼런스 툴들이 발전했고요. 지금 도서관의 가장 큰 핵심은 레퍼런스 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서관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서가에 뒤죠. 제 뒤에도 굳이 색인지라든가 초록지가 존재하지 않아도 제 서가에 무엇이 있는지 대부분 다 압니다. 배열 자체는 엉망진창이지만 분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배우지만 실은 분류표를 배우고 특정 분류표에 익숙해질 뿐이지 분류에 대한 개념은 그냥 어설프게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걸 구현해서 실제 분류를 해볼까?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가능해지게끔 만든 게 뭘까요? 예, 그게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세상이고 사이버 공간입니다. 모든 것의 배열은 감각적이고 제 의도적입니다. 저기 있는 책에 의해서 1000권에 달하면 1000권을 어떻게 배열하자는 것은 제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도서관의 책을, 공공도서관 책을 당신 중심으로 배열하는 게 뭐라? 아니요. 하지만 가상공간에서는 수천 명이 이용하더라도 수천 명이 자기에 맞게끔 책을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은 위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위치와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재구성하는 위치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죠. 뭐가 다르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홈쇼핑 한번 해보십시오. 인터넷 쇼핑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 이 물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이 물건 필요하면 누군가가 배달해 줍니다. 다 분리되어 있고 분화돼서 자기 역할에 따라서 전부 체인처럼 연결돼서 제 손에까지 옵니다. 그럼 도서관 업무를 이렇게 체인 업무처럼 바꾸면 일부는 블랙박스처럼 넣어서 안에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빼올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 큰 물류창고처럼 만들고 박스에다 책을 넣어서 촥 얹어놓고는 검색해서 이건 A800번 박스에 있어. 그럼 로봇팔에 가서 A800번 박스를 갖고 그것서 책을 꺼냅니다. 조금 더 정교화되어지고 기계 손이 훨씬 더 발전하면 하나하나 서가에다 포갑처럼 집어넣고 빼내겠죠. 포갑은 책보다 두께가 넓은 다른 포갑에다 책을 넣는 건가? 부피가 차지해서 비효율적이지 않겠어? 아니요. 사람이 걸어다닐 필요 없으니까 서가와 서가의 공간이 훨씬 좁을 수 있고 서가의 높이가 굉장히 높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죠. 빼오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소위 컴퓨터에서 말하는 어드레싱에 대한 얘기가 그것이 담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포인트에 대한 개념이라면 컴퓨터의 개념이 그대로 다 도서관에 들어가 있고 도서관의 개념이 전부 다 컴퓨터로 들어가 있고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적으로. 그게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 오면서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과거 교육을 버릴 수도 없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다 보니까 현장 인력들은 그런 것에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현장이 아직은 열악하니까 열악하다기보다 현장이 그 공공서비스, 공공재로서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아마 발전 과정은 제일 늦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그 모든 사람의 기준을 높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점점 맞춰서 잡다 보면 서비스도 제한적이죠. 그나마 발전한 것이 키오스크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키오스크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얘기이고 대출기기가 붙어서 대출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게 하는 정도, 반납은 그냥 무인 반납대에 넣는 정도, 아마 그게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기술 변화라고 봅니다. 그 이후까지 가기 힘들죠. 물론 그 안에는 RFID 칩을 갖다 단다든가 도난 방지 장치를 단다든가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서관 내의 기술 변화에 좀 더딘 이용자들이 가져야 할 보편성, 사서가 가져야 할 역량 놓고 봤을 때 문헌정보학은 사서를 더 고도화시키기보다는 앞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사서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서라는 전문직이 없어도 충분히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서는 고민에 빠진다. 나의 전문성을 어디서 찾아야지? 그게 소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류와
교감을 통해서 하는 서비스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기술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고,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그 기술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그 기술을 우리 개념에 맞게끔 끌고 오느냐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지? 간단하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그네들은 기술적 우월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대로 도서관을 재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사서들이 조금 더 높은 계급에, 조금 상위, 고위 권력층에 올라가지 않아서 이런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고위 권력층에 가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왜? 자기 지적 배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설을 고도화시키는 문헌정보학이 발전해서 주도적으로 도서관을 개선하고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아니요, 그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이용하는 역량에 대한 얘기죠. 지금 AI, 그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누구나 다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어 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코딩 교육을 시키자고 합니다. 코딩 교육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키워드 집어넣어서 명령 넣어서 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념을 잡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지지?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쌓고 어떻게 운반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뭘 하는 겁니까? 코딩이 짜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코딩 교육은 간단합니다. 블록 단위로 되어 있는 모듈화 되어 있는 개념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좀 사서 선생님도 좀 답답한 얘기잖아요. 사서 선생님들은 일을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일의 결과가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적합한지 따져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따집니다. 현장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욕만 하죠. 도서관을 누가 이렇게 지어서 본인 짓지도 못한 도서관에 가서 일을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기왕에 배열된 사과도 바꿔야 하고. 아니, 건물은 우리가 못 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어진 건물 내에서 어떻게 배열할지 고민은 초기 단계에서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책이 이용되어지면 어떤 책이 얼마만큼 왜 이용되어지는지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이죠. 나중에 책을 폐기하거나 장소를 재점검할 때 어떻게 배열할지, 어디에 둘지,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값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연말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용되지 않은 책이라고 한 번도 이용되지 않은 책 폐기합니다. 예전에 대학 도서관 관장했을 때 과장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를 공부하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책을 사달래서 서주면 서가에서 먼지가 쌓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알아봤습니다. 책을 사달래면 책이 등록되기 전에 교수가 먼저 빌려가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수는 그거를 복사를 하죠. 그래서 자기 책을 먼저 자기 서가에다 끼고 책을 반납하고 이 책은 교수든 학생이든 아무도 안 빼는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책을 살 때는 전부 자기 중심에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책을 산 것이고 그 책을 사자마자 복사해서 자기는 복제본을 만들고 책을 반납하고 도서관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책으로 꽂혀져 있는 것이고 어느 원로 교수가 정년하게 되면 자기가 소장한 책 수만 권을 도서관에 기증하는데 그 책은 이미 시대가 지나서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거나 도서관에 복본이 많아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책들을 한쪽 서가를 꽉 채우고 앉아있고 우리가 그 정책을 세우거나 아니 정책까지 아니라 경영 전략을 세우거나 최소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거나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그건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기술적인 것을 지금 막 변합니다. 문헌정보가 힘들어지는 게 전통적인 문헌정보가 지킬래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할래
데이터 과학이라든가 AI라든가 이쪽으로 막 발전하는 학과가 있는가 하고 전통 문헌정보학에 묶여있는 학과도 있고 한 번쯤 우리가 정리할 때도 된 것이고 우리의 지금 우리가 뭘 해야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과거를 돌아보자고 했지만 현실적인 얘기들이 겸해졌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현실적인 얘기, 우리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 과거가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 출발에 매여서 출발이 도서관의 사설을 양성하는 것에 매여서 도서관이 성장하고 있고 도서관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융합되어 가고 있는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점점 배제되는 집단. 도서관 이용자의 8, 90%가 사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다고 8, 90% 사서가 일하지 않고 논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뭔가 하는데 그 일의 의미와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의미와 가치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럼 현실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보여줘야 할 텐데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지? 이미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 분류를 몰라서 사서가 못 되나? 사서라고 분류를 이용자가 더 잘할까?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사서가 변신해야겠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